불과 얼마 전 38조였던 미국 부채가 이제 3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초당 9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은 이 돈을 미국이 갚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 정부가 이 돈을 갚을 생각이나 있을까요? 오늘은 39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부가 왜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채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먼저 솔직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즘 이런 느낌 없으세요? 월급은 올랐는데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다. 이게 단순히 요즘 물가가 비싼 애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빚으로 세운 모래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아주 불편한 얘기를 한번 마주해보죠. 혹시 미국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9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6경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도 안 오시죠? 근데 사실 이건 꽤나 과소평가된 수치예요. 빚이라는 건 은행에 빌린 것만 빚이 아니라 미래에 써야 할 돈도 빚인데 이걸 보통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마치 친구 10명과 아주 비싼 코스 요리를 맛있게 먹었는데 점원이 계산은 한 달 뒤에 해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사실 1인당 수십만 원의 빚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채에는 미확정 부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가의 측면에서 보자면 은퇴자들에게 줘야 할 연금 같은 사회보장 비용, 의료보험, 공무원 및 군인들의 연금까지 이 부분도 확실한 부채가 맞거든요. 공식 정부 부채는 39조 달러라고 하지만 미확정 부채는 약 210조 달러예요. 이 둘을 합치면 대략 한 250조 달러가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6경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00배가 넘는 돈이 지금 청구서로 날아오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갚으려면 미국 정부가 국방비, 교육비, 공무원 월급, 도로건설 등 모든 지출을 빵원으로 만들고 세금을 전부 빚 갚는 데 써도 다 갚는데 한 50년 정도 걸려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미국의 빚이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도 몰랐고 대충 나중에 알아서 어떻게든 하겠지 라고 생각해 왔죠. 네, 실제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에 대한 경고가 늘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2026년에 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시기가 됐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 정부는 거의 0%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어마어마한 빚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빌렸던 수조 달러의 국채 만기가 바로 2026년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0%대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정부는 이제 다시 4%에서 5%대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인데 내야 할 이자만 순식간에 5배로 뛰는 상황이 바로 지금 2026년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2025년 말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국방비에 쓰는 돈보다 빚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총칼보다 이자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는 건 역사적으로 제국이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16세기 말 스페인은 유럽 전역에서 전쟁을 돌리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펠리페 2세 시기에 이자가 국방비보다 커지게 되면서 부채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으로 쌓인 부채 때문에 이자가 커지면서 결국 1780년대에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하게 되자 부채 문제가 터졌고 결국 혁명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의 경우 18에서 19세기에 전쟁을 치르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결국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하자 부채 문제가 터져버렸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영국은 다른 제국들처럼 이 문제를 극복해내면서 멸망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설명드릴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들은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누군가한테 한 1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버리면 나는 100만 원을 갚아도 체감은 50만 원만 갚는 기분이죠. 숫자는 그대로인데 무게가 줄어든 겁니다. 이걸 국가도 똑같이 합니다. 세금으로는 못 갚고 성장으로 또 못 덮으면 결국 실질 가치를 깎아서 해결해요. 그래서 부채 탕감 같은 드라마가 없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빚의 실질 부담이 녹아내립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냐?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 예적금을 모아온 사람, 그리고 고정된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요. 반대로 누가 이득을 보냐? 자산을 가진 사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같이 올라가는 자산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요즘 왜 주변에서 다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지? 이런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왜 지금은 이 과정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냐? 핵심은 바로 이자입니다. 빚이 커지면 이자도 커지고, 이자가 커지면 정부는 더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이 또 이자를 낳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이걸 부채 파멸 루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자 때문에 더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 재정이 더 숨이 막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물가가 높아도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트리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국채를 덜 사주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국채는 정부의 신용이고 시스템의 바닥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금리가 튀고, 금리가 튀면 정부 지출에서 이자 비중이 급격히 늘고, 그럼 재정이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다시 금리를 더 튀게 만들고 악순환이 현실화됩니다. 아니 설마, 그래도 설마 미국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는 설마로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제국이든 빚이 감당 안 되는 순간에는 결국 돈의 가치를 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돈의 역사를 아주 짧게만 짚고 할게요. 인류 역사에서 돈은 원래 진짜 물건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구리, 소금, 조개, 옥,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쉽게 늘릴 수 없는 것, 사람들이 믿는 것. 그런데 정부는 늘 이렇게 말해요. 금은 무겁잖아. 은화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 우리가 보관해줄게. 대신 종이로 바꿔줄게. 처음엔 좋아요. 종이 한 장이 금으로 교환되는 약속이니까요. 다들 편해지고 경제가 커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정부는 항상 돈이 더 필요합니다. 전쟁, 복지, 경기부양, 표를 얻기 위한 정책.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 세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빚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빚이 커지면 결국 유혹이 오죠. 돈을 더 찍으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로마에서도 그랬고, 근대에서도 그랬고, 현대도 똑같아요. 순도를 낮추거나, 종이를 더 발행해서 늘리거나, 디지털 숫자를 늘리거나, 방식만 달라졌을 뿐 그냥 본질은 똑같습니다. 로마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로마의 은하는 처음에 은 함량이 높았는데 재정이 힘들어질수록 은 함량을 조금씩 낮췄습니다. 처음에 사람들도 잘 몰라요. 조금 줄었겠지. 근데 시간이 쌓이면 결국 다 느낍니다. 병사 월급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상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은 옛날 은화를 숨기고, 시장에는 가치가 떨어진 돈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 과정이 사회 불안을 키우고 정치도 흔들립니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과 완전히 닮아 있다는 게 소름입니다. 가까운 역사에서도 똑같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같은 사례들은 너무 극단적이라 우리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물론 극단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빚이 쌓이고 돈이 늘어나고 신뢰가 약해지고 어느 순간 어떤 트리거로 사람들이 화폐를 믿지 않게 되면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진짜 리스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리스크라고 하면 주가 변동, 코인 급락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저는 요즘 그보다 더 무섭게 보는 게 필요할 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역사적으로 큰 위기 구간에서는 은행 인출 제한, 자본 통제, 환전 제한 같은 게 갑자기 등장해요. 뉴스로는 전혀 예고가 별로 안 나옵니다. 위기가 오면 정부는 질서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화폐를 도입하면서 일정 금액까지만 교환 가능하다, 이런 룰을 만들 수도 있고요. 특정 기간 동안에는 계좌이체 한도나 현금 인출 한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뭔가 공포를 조장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 자산의 일부는 시스템 바깥에서도 접근 가능한 형태로 가져가야겠다,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요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게 당장 내일 시행된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큰 방향은 돈을 더 디지털로, 더 추적 가능하게 만들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든 디지털 결제든 결국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서는 정책 집행이 훨씬 쉬워져요. 세금도, 보조금도, 제한도, 그리고 통제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을 기준으로 안전장치 하나쯤은 마련해 두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왜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 얘기가 다시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그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돈이란 게 결국 믿음인데, 빚이 너무 커지고 규칙이 자주 바뀌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위기 구간에는 늘 사람들이 정부의 약속이 아닌 것을 찾아요. 금이나 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겠죠. 재미있는 건 이 자산들이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버튼 하나로 무한정 찍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미국의 빚이 39조 달러냐, 뭐 250조 달러냐, 이런 거 숫자를 정확히 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걸 세금으로 갚을 수 있냐, 긴축으로 갚을 수 있냐, 성장으로 덮을 수 있냐, 이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올리면 민심이 터지고, 지출을 줄이면 경제가 꺼지고, 성장으로 덮자니 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예요. 시간을 벌면서 화폐의 가치를 깎아서 실질 부채를 줄이는 길. 자, 여기서 요즘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등장하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하면 디지털 달러입니다. 은행을 안 거쳐도 달러처럼 쓰기 편하니까 신흥국이나 금융이 불안한 지역에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디지털 달러는 대체 뭘로 담보를 잡느냐? 그 담보가 있어야 1달러는 1토큰이 유지될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 담보가 바로 미국의 국채예요. 즉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살수록 강제로 그 돈이 국채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가 법으로 통과된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이냐면요. 전통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던 큰 손들이 있었죠. 중국, 뭐 일본, 산유국 같은 곳들이요. 그런데 지정학적 갈등, 뭐 제재 리스크, 그리고 달러 자산이 언제든 묶일 수 있다는 이런 현실을 전 세계가 봤습니다. 그러니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어버렸고, 안 사는 걸 넘어서 이제 빠르게 파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국채를 사줘야 해요. 그래야 금리가 안정되고 이자 부담이 폭발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로 커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개인들이 디지털 달러를 편하게 쓰려고 들어오는데, 그 뒤에서는 그 돈이 국채로 들어가서 미국의 빚을 떠받치는 구조. 이게 바로 빚을 크립토로 말아넣는다는 말의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설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지갑을 미국 국채의 종착역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39조 달러, 그리고 숨겨진 250조 달러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정부에게 크립토, 암호화폐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예전처럼 국가 간의 거래로 해결이 안 되니 이제는 전 세계인의 돈을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에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뜨거운 불로 우리의 구매력을 태우면서 동시에 정부의 빚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통장 속의 숫자는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매일 증발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암호화폐 리셋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빚을 우리의 주머니에 나눠 담으려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도대체 지금 나는 뭘 하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뭘 사야 하냐가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아야 하냐입니다. 먼저 제가 진짜 많이 보는 첫 번째 착각부터 갈게요. 나는 아직 투자할 때가 아니야. 현금 들고 기다릴래.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요. 지금 환경에서는 기다리는 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깎입니다. 요즘은 현금이 가장 조용하게 손해보는 자산일 때가 많아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면 체감이 달라져요. 식비, 임대료, 원자재, 택배비, 보험료 전부 다 올라가죠. 여기서 두 번째 실수. 폭락 오면 그때 한 번에 들어갈게요. 이거 진짜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폭락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 테스트예요. 폭락이 오면 사람들은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지금 들어갔는데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지? 아, 뉴스가 너무 무섭다. 그리고 결국 못 사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 그때서야 아주 뒤늦게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정석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폭락 기다리기는 사실상 영원히 못 들어가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대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시스템이 뭐냐? 분할입니다. 단순하죠. 예를 들어 한 번에 1,000만 원을 넣을 거면 6개월로 쪼개서 매달 넣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을 무조건 올려준다기보다 제일 큰 장점은 딱 하나예요. 심리적 불안감을 무력화해준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 계획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의 결론을 딱 정리할게요. 앞으로 몇 년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의 룰이 바뀌는 걸 먼저 이해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포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르면 무섭고 알면 준비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있는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란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순간에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로 주식. 주식 중에서도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 예를 들면 불황이 와도 뭐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은 먹고 씻는 것은 해야 하기에 이에 해당되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외식을 줄이고 새 옷 사는 건 뭐 참을 수 있지만 당장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약이나 수술은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런 헬스케어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유지되거나 꽤 늘고 주가가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토지와 건물은 대표적인 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부채를 잘 쓰면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녹여줍니다. 고정금리로 빌렸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갚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이게 국가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다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세금과 규제가 붙고 위기 때는 정책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금과 은 같은 귀금속.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귀금속은 수익률보다 보험 관점에서 먼저입니다. 왜냐면 금과 은은 누군가의 빚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기업의 성과에 달려 있고 채권은 누군가가 갚아야 하고 통화는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어요. 근데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위기 때는 다들 금을 찾는데 그때는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량이 잠기고 프리미엄이 붙고 배송이 지연되고 심하면 품절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꼭 보유해야만 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비트코인. 그리고 애초에 사실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 그 출발점부터가 이미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 화폐의 근본 문제는 결국 믿어야 하는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은행이 내 돈을 제대로 보관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반복해서 깨져왔다는 역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에 결국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도 크고 아직까지 주식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구간이 많았다 보니까 이건 정답이라기보다 아직 테스트 중인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산들 중 하나만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금이 최고의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주식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를 고르거나 남을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혼돈의 2026년에도 명백한 오답은 존재합니다. 바로 현금이라는 녹아내리는 얼음을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정답을 맞추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대신 오답만 피하세요.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걸음씩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